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인데요. 해석적 건축 복원이라고. 제가 이제 책을 읽은 바에 따르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역사적 건축 복원에서 한 단계 좀 발전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올레 르딕이랑 러스킨이 말했던 그런 개념에서 한 단계 나와서 현대적인 재료가 과거와 섞일 때 어떻게 이제 섞여야 되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는 되게 짧은데 해석적 건축 복원은 해석적 재건 또는 해석적 보존, 이 두 가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적 재건은 위더 아우프바우라고 해서 이거는 그대로 다시 짓는 거겠죠. 옛날에 이제 파괴되었던 건축물 잔재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혹은 대표적인 예가 뮌헨 도심지가 위더 아우프바우의 제일 표본적인 예시죠. 그리고 해석적 보존이란 거는 조금 더 까다로운 상황, 그러니까 건물이 꽤 많이 남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타일 레콘스트럭션 이런 상황도 포함될 거고, 그래서 혹은 또 현재의 건물 상태나 건물 색깔, 형태 이런 것들이 조금 풍화되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더 상태를 개선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2차 대전 이후 폐허가 된 도시의 건축 잔해들에 대한 복원 방법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역사적 요소, 다시 말해 진정성 있는 요소들은 다시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요소들은 치대에 맞는 형태로 사용됨.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문단, 실제 역사적 요소에 대한 것들은 지난 시간의 논의들과 비슷한데, 밑에 있는 그런 새로운 요소들이 어떻게 여기에 아인자트가 되는지, 그거는 이제 이 해석적 건축 복원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알로이스 리글이라는 사람의 현대적 유산 예찬이라는, 말하자면 책 이론인데요. 사실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 저자인 알렉산더 슈툼이 뭘 말하고 싶은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 해석적 건축 복원이 어떤 뜻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알로이스 리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예술사적으로 유명한 미술사학자인데 이분의 미학적인 이론들이 뭔지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그냥 이 사람들의, 알로이스 리글의 책을 설명 줄줄줄 하다 보니까 이게 알렉산더 슈툼의 내용과 반하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결이 같은 내용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그걸 좀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게 독일적인 글쓰기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해보자면, 이 현대적 유산 예찬이라는 책은 1903년에 나온 알로이스 리글의 책이고요. 알로이스 리글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예술사학자이자 또 보존 전문가였고요. 그래서 이 연도를 잘 봐주셔야 돼요. 1903년이라는 연도는 말하자면은 비올레 르딕보단 뒤고, 그리고 알로이스 리글에서도 굉장히 후기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몇 페이지 안 된 내용이지만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의 유산 개념을 밑에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유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유산이란 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요. 물론 주관적인 요소도 많긴 한데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밑에 보시면 현재적 가치와 과거적 가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 가치는, 그런데 과거적 가치는 제가 의역을 좀 했는데 에어인너룽스베어트에서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기억에 관한 추억 이런 거에 관한 가치인데, 일단 현재적 가치는 또 두 개로 나눠서 예술 가치와 사용 가치로 나뉘어지고요. 예술 가치는 그 하위에 예술 의혹 혹은 상대적 예술 가치라는 항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새로움의 가치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적 가치에는 역사적 가치, 세월의 가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쭉 보시면은 이름만 가지고도 뭔 내용인지 대충 이제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총 크게 보면은 네 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예술 가치, 사용 가치, 역사적 가치, 세월의 가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유산을 평가해 보자라는 것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읽기에는 이 사람이 가장 가장 중점을 둔 설명이 세월의 가치,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런 과거적 가치, 세월의 가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볼드 처리를 해놨고요. 근데 이 표를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셔야지 제 오늘 재미없는 프레젠테이션을 잘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적 가치를 볼 텐데 거기에 제일 먼저 1번인 예술 가치, 그 중에서도 상대적 예술 가치를 볼 건데요. 상대적 예술 가치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등장한 이유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19세기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이것은 고대 그리스 예술, 그러니까 저희 독일어로 표현하면 안티케, 이거에 대한 동경, 이런 거에 이제 그런 문화나 그런 트렌드에 편승을 해서 등장한 가치이고, 그래서 몇 기준이 명확하죠. 고대 그리스 예술, 이런 템플 프론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혹은 얼마나 잘 그거를 묘사하고 표현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알베르티로부터 해서 팔라디오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그리스 모티브, 그러니까 앤티크 모티브를 잘 사용한 건축가들이 있고, 근데 이거 언제까지 가냐면 19세기까지 이제 가게 되고요. 19세기에 가게 되면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어요. 말하자면 근대 예술로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는 그리스 예술이 가장 우월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절대 이상향이 돼 있었는데 이거에 이제 대해서 각각의 양식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19세기 되면은. 그래서 로마뿐만 아니라 그리스 그리고 각각의 국가별 혹은 중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시대에 맞는 양식과 그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시기가 19세기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 예술 가치는 객관적 기준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 예술 가치는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이분이 유명한 단어가 예술의욕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독일어로는 쿤스트볼렌이라는 단어이고 이건 1893년, 그러니까 대략 10년 전에 나온 개념인데 제가 이것도 처음 들어본 단어이긴 해서 조사해 보니까 물론 독일어로는 조사 안 해보고 한국어로 조사해 봤는데 이렇게 대학교 신입생 졸업식 혹은 입학식 연설하시는 그런 연사분들이 많이 인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인용하시는 거는 예술 의욕이라기보다는 단어를 물론 인용하시긴 했는데 의욕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그래 너 하는 대로 해라, 뭐 하고 싶은 걸 따라가라, 꿈을 쫓아가라 이런 거를 이제 말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예술 의욕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사실 그거랑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면은 예술 의욕이라는 단어는 리글에 져서 양식에 대한 문제, 장식의 역사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걸 정의했었고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한 시대의 사회 예술 인종은 예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것을 의욕한다. 그래서 이게 뭘 설명하냐면은 각각의 시대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전 페이지에 나왔던 것처럼 각 시대별로 특정한 양식이 있고 그건 다 유의미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은 절대적이거나 영원하지 않으며 현재적 관점에서 항상 주관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뭘 의욕한다 이렇게 혹은 볼렌, 그러니까 즉 의욕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 일어나거나 혹은 어떤 예술적인 거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거나 양식론적인 변화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주관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화살표 보면 현재가 어떤 예술 의욕이 더 높은지 현재가 어떤 예술 의욕이 더 높은 예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 말은 또 뭐냐면은 여러 가지 예술 의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한 가지를 의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의욕하고 다양한 흐름을 만들고 있을 텐데 현재라는 이런 시점이 이 많은 예술 의욕 중에서 어떤 게 가치가 있을지 그걸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주관적인 예술 의혹이 객관적인 예술 가치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리그렉의 예술 가치는 과거가 아닌 현재적 가치가 되는 거고 현재가 그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석하는 건데 제 해석으로는 예술 의혹을 굉장히 길게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건 결국에 이 사람의 그러니까 리글이라는 사람의 이론적 편화를 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주관적인 이런 예술 의혹들, 개개인의 그런 다양한 욕구들이 어떻게 객관적인 사회의 흐름, 양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역사적 유산에 대한 상대적 예술 가치랑 현대적 건축의 새로움의 가치는 반대되고 있겠죠. 왜냐면은 현대 건축에서 새로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새로움의 가치는 사실 설명이 이제 전혀 나오진 않았는데 이름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게 새롭게 나왔다. 건축물이든 예술품이든. 근데 이런 거랑 역사 유산에 대한 상대 예술 가치가 있잖아요. 그 어떤 내가 그리스 혹은 로마 양식을 내가 뭐랄까 우위에 두고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른 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에서 그러니까 현대적 가치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예술 가치와 새로움의 가치 두 개는 다른 개념이겠고 그리고 새로움의 가치는 제가 참신함의 가치는 못하는데 새로움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은 어떤 흐름을 만드는 가치가 아니라 짠 하고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신선함, 참신함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점점 감소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예술 가치의 다음으로 사용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뭐 이름 그대로죠. 유산의 실용적인 어떤 기능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토대 척도고 높은 사용 가치가 있다면 유산의 보존 의지를 도와줌. 다시 말해서 어떤 유산이 아직도 쓰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더 보존하기에 적합해진다. 혹은 더 유리해진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용 가치를 해석하게 되면은 최적의 사용 가치에 있는 상태로 항상 이거를 리뉴 해주고 리노베이션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올레 르딕의 이론과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앞서 말한 그런 참신함의 그러니까 세월의 가치와 대립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과거적 가치의 관점과는 대립이 있어요. 과거적 가치는 이 다음번에 이제 말할 거지만 과거적 가치라는 것들은 그런 세월 혹은 그런 역사 이런 걸 통해서 더 가치가 높아지고 이런 건데 사용 가치는 조금 더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쓰일 수 있냐 현재 사용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랑은 확실히 대립적인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적 가치란 거는 원형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러스킨에 의해 그 주장과 맞닿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저희의 그런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리그레라는 사람의 리그레라는 사람은 그 비올레 르딕과 러스킨을 적절히 이렇게 조합해서 자기만의 이론을 새로 정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르딕과 러스킨 이거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있는 그런 현재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어렵고 복잡한 거는 뒤에 있는 역사적 가치, 과거적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적 가치는 앞서 말했듯이 역사적 가치와 세월의 가치 두 개로 나뉘는데 일단 역사적 가치라는 걸 먼저 보면은 과거적 가치의 발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욕구되는 유산이라고 그러니까 그 게볼트 딩크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사람들은 그런 딩크말, 유산, 문화재 이런 것들을 욕구할까? 이것은 기념비적 혹은 누군가를 기리는 혹은 뭔가 기념하는 전통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 속에 남아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산이란 것은 역사의 기록이죠.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이제 새롭게 재조명받은 것을 르네상스 시기에 그때 안티케에 대한 그리스 건축에 대한 그런 뭐랄까 욕구가 이제 생기면서 이거 역사적 가치에 대한
되게 높은 사람들이 가치를 두게 되었고, 그래서 러스킨과 같이 유산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 유산이 얼마나 그 원형 그대로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고, 근데 러스킨과 반대되는 점은 리글은 유산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자면은 역사적 가치는 앞에 말했던 그런 현재적 가치에 대비해서 되게 감정적인 걸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두 번째 줄에 지금 욕구된 유산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쩌면 좀 본능적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걸 욕구하고 감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우아하는 거지. 이렇게 러스키는 저도 잘 모르지만 어떠한 것들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이렇게 말해냈나 봐요. 진정성에 대해서. 근데 어떠한 그런 객관적인 걸 내리지 않고 이제 리글의 말 인용하자면은 이것이 유산인지 아닌지 어떤 유산인지 어디까지가 유산인지 정하는 것은 그 탄생 과정, 그러니까 엔슈태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의 가치는 저희가 이제 과거적 가치를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마지막에 오는 단계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실수한 게 있는데 욕구된 유산이라고 했잖아요. 기념비적 성격이라고 써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나오고 여기서 한 단계 발전된 게 역사적 가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욕구된 유산 수준에서는 완전히 그러니까 둘 다 그런 주관적인 관점이긴 한데 욕구된 유산 수준에서는 기념비적인 뭔가를 기리는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은 역사적 가치는 이제 건축적인 수준을 이제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 수준까지 가면은 세월의 가치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의 가치는 거기다가 이제 의미까지 더 첨가해서 부여하는 단계가 돼요. 역사적 가치는 의미를 막 이제 정의를 하고 이러지 않았는데 밑에 또 인용문을 보면은 어떤 유산의 세월의 가치는 그 비현대적인 외관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뭐 양식적이든 형태적이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외관은 그렇게 비현대적 양식은 아닌데 그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모방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저희 지난 시간에도 뭐 상도 씨랑 이제 추천해준 책에 왜 서양 특히 유럽 건축가들은 역사에 그렇게 중요시를 하냐, 역사에 그렇게 목을 매냐, 현대적인 건축물 설계할 때도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것을 모방하고 도시의 좀 통일성이나 도시 외관적인 부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와는 다른 형태에서 드러나는 불완결성, 체계의 결핍, 당시의 형태와 색감적 경향성은 새로 생겨난 형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어떤 과거에서 탄생한 유산이 처음 느꼈을 때 그것이 본능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요소들이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연의 파괴적인 풍화작용은 물리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각 개체를 다시 원소로 환원시키고 비정형적인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세월의 쓰러짐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언급된 게 그 청동인가 황동인가 그런 동이 이렇게 산화가 되고 풍화가 되면은 그 초록색이나 이렇게 다른 산화동이 되면서 점점 더 강도나 그런 뭐랄까 응집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싸그러지고 그런 과정을 또 언급하면서 그거에 대한 예스러움에 대한 멋스러움을 굉장히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당대 사람들이었던 19세기 사람들은 그러한 예스러움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예스러움의 미학, 심미적인 그런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화가 이렇게 점점 더 진행되면은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세월의 가치는 크기 혹은 그런 규모 면에서는 더 감소하게 되지만 그 강도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네, 그쵸? 그리고 점점 더 그
이 당시 풍경화를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풍경화라는 게 사실은 되게 나중에 등장한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풍경화를 처음 사람들이 그리기 시작할 때 어떠한 경향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리스 안티크 이런 거에 집중한 사람은 이런 루인이라고 하죠. 그런 폐허, 유적 이런 것들에 대한 정취를 묘사하는 그런 과정들이 풍경화의 초반에 있었는데 그런 거에 이제 이게 바로 리글의 이런 관점과 일치하는 관점으로서의 그런 쓰러짐의 미학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화적이고 인상적으로 변한다. 점점 더 풍화될수록 그리고 건물이든 어떤 요소든 이게 탄생과 소멸의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데 이것을 순환을 느끼는 그런 심미적인 것이 당대에 유행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에서는 되게 진정성이 중요했었는데 여기서는 진정성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인공적인 개입을 통해서 원초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 생성과 소멸의 자연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 저희가 진정성을 계속 언급해왔던 아우텐티시티라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아우텐티시라고 이제 형용사용으로 이제 언급됐었는데 이 진정성은 어쩌면 저희가 말한 진정성과는 좀 결이 다른 그 뭐랄까 풍화가 되면은 점점 더 이게 낡아서 없어지고 그 원래의 형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월의 가치에서의 유산은 객관적인 존재성은 잃어버리고 주관적인 분위기 효과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어떠한 석조 건축, 신전 건축 같은 경우는 돌무덤으로 전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세월의 가치도 잃어버리게 되고 유산의 속성도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거는 말하자면 여기서 표현한 진정성이 더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진정성이 아닌 유산이 주는 효과, 이런 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은 어떠한 역할이냐면은 관찰자에게 어떤 자극이나 이미지를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러스킨과 달리 리글에서 유산의 특정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닌 유산은 특정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닌 시간이 흐르듯 쓰러지는 자연스러운 추상적인 일반 현상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유산의 이런 쓰러짐에 대한 추상적인 효과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란 것은 그 시간이라는 그런 거를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이란 대상은 이런 유산이나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를 구체적인 역사, 그러니까 이 건물이 왜 세워졌고 이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고 이러한 문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혹은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추상적으로 이제 바꿔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풍경화도 그렇게 추상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겠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모든 사물은 유산이 될 수 있지만 어떠한 유산에서든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 되게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유산이든 그런 모든 사물이라고 하니까 어떠한 유산이든 다른 형태와 다른 이유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근데 결국에 느껴지는 경험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거적 가치에 있었던 과거적 가치인가? 네, 과거적 가치에 있던 세월의 가치와 앞서 설명한 현대적 가치에 있던 새로움의 가치가 대립이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유산의 지배적인 성격인 세월의 가치는 다른 가치와 이제 융합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그 빈번하게 나오는 예시가 세월의 가치와 사용 가치 두 가지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가장 좋은 예시가 다음에 이제 가연 씨가 설명해줄 알테 피나코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용도를 만들 수 있죠. 세월의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그러면은 이제 사용 가치가 높아질 뿐 아니라 전체적인 유산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지속적인 그런 보존의 그런 지속성을 더
이제 주게 되고요. 근데 이 당시에 리글은 나름 신선한 그런 새로운 이론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당시의 보존관에 따르면은 이 다른 건축가들은 이런 새롭게 사용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은 역사적 또는 세월의 가치가 파괴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계속 이 러스킨이 그런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비올레 르딕보다 러스킨이 좀 더 그런 지배적인 가치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대의 그런 통념은 러스킨적인 그런 유적 그리고 가장 진정성에 대한 그런 집착과 고집이 당대의 보존관이었다면 그 리글은 그 비올레 르딕과 러스킨 사이점에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사용과 새로운 재해석을 좀 더 추구하는 이론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리글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냐면 유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형태, 색감에서의 현대적인 처리는 가능한 원형을 연상시켜서는 안 된다. 그 새로움의 가치와 세월의 가치는 최대한 분리되어서 이제 표현, 존재돼야 된다. 그러나 새로움이 가치에서 심미적인 효과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새로움의 가치를 이제 제가 그런 그 새로움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새롭게 저희가 개입을 해서 건물이 더 유산의 효과, 유산의 그런 전체적인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은 새롭게 개입되는 부분이 너무 새로워서 안 되고 타협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옆에 있는 그런 세월의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개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리글은 모든 종류의 복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복원은 현대적인 건축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이 당대에 유행했던 러스킨식 보존론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몇십 년간 유행했다 그러면은 러스킨식으로 하자면은 최소한의 개입만 허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건물을 방치하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건물이 유적화, 그러니까 루인처럼 돼버리는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여기서 이제 리글은 유산의 가치를 네 개로 분류했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가치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보존론을 이제 정립을 했고요. 그래서 러스킨식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당대의 출구를 제시했다. 이게 리글의 가장 큰 업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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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고한 대로 그림이 한 장도 없죠. 네. 뭔가 좀 어렵다. 근데 되게 재밌는데요. 재미없다고 하지 않나요? 아,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만 보면은 사실은 정리가 좀 잘 안 됐어요, 책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책의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오긴 했는데 그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가치론, 그러니까 뭐 새로움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석해야 될지 혹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지를 이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조금 처음에 읽을 때는 정말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거 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테오베를린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 30살 때 설명드렸는데 테오 베를린에서 지금 아키텍토 테오리 그 파케빗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갔을 수 있겠다. 저는 수업 들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그러니까 주 교수가 아니고 그냥 비센샤플리히어 미타바이터여가지고 막 엄청 수업을 막 진행하는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보조 느낌이기는 한데 이 책이 사실 박사 논문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네네, 이 맞아요. 책? 박사 논문. 여기 훔볼트에서 박사 논문 쓸 때
그 논문을 이제 좀 더 에어바이터롱해서 책으로 낸 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읽을 때 이 인터프리랜드 아키텍처, 아까 레컨스트럭션 또는 이런 알로이스 리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다면은 아마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저도 이거 따로 리글에 대한 설명도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좀 이해를 했던 건데 뭐 딱히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없었죠? 잘 안 네. 되시는 부분. 전 되게 좀 약간 인상적으로 봤던 게 저희가 보통 이제 막 리노베이션 같은 거 하면은 뭐 저희가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그러니까 옛날 거 새로운 거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약간 그 과거의 가치 속에 그 역사적 가치랑 세월의 가치 두 개를 나누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일단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비올레 르딕도 이렇게 양식을 막 섞어서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비올레 르딕은 제 생각에는 이론가라기보다는 좀 더 건축가, 그러니까 실무가에 좀 더 가까워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확실히 리글에 와서는 그게 좀 더 명확히 정리된 느낌이 좀 들었어요.